홍콩 H지수 하락이 지금 거세죠. 다른 증시들은 오르는데 홍콩만 하락하고 있습니다. 혹시 외환위기 아닌가? 홍콩만 고정환율제를 쓰기 때문에 헤지펀드 세력들이 환 공격을 시작한 거고 뭐 외환위기를 만들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우선 그럴 가능성은 낮은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나라들은 변동환율을 써요. 근데 홍콩이 아직도 고정환율을 쓰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때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고정환율을 썼었어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수출 기업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성장시킬 때 고정환율이 좋아요. 기업들이 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면은 돈을 벌었다가 잃었다가 리스크가 심해지겠죠. 고정환율을 잡아주면은 환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니까 자재값이라던가 판매 가격을 정해놓을 수가 있어요. 기업의 이익 안정이 우수해집니다. 불안정한 기업보다 안전한 기업이 밸류를 더 높게 받아요. 신용 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자금 조달 때 더 낮은 금리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업들을 몰아줄 때는 고정환율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흥국 같은 경우는 수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금리도 고금리를 많이 쓰는데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은 GDP 성장률도 당연히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이라든가 자산 버블도 심해지기 때문에 고금리가 이걸 어느 정도 억제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진짜 이유는 국민들이 다른 데 투자하지 말고 예금에다 돈을 넣으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부동산에 투자하고 다른 데 투자하고 하면서 예금을 적게 하니까 그 예금이 기업들로 들어가지 못하겠죠.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도 이 예금이라던가 부동산 외에는 투자할 곳이 거의 없습니다. 국민들이 예금에 돈을 많이 넣게 하고 그 예금으로 기업들을 대출을 지원해 주는 거죠. 신흥국들은 이런 모양새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수출 기업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 외화도 벌어오고 중소기업들 성장도 이룰 수 있고 내수 일자리가 늘어나고 돈이 돌아서 GDP가 더 크게 성장한다. 이런 개념이죠.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고정환율에서 변동환율로 바꿉니다. 왜 바꿨을까요? 변동환율로 바꾸게 되면 기업들이 환율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우리한테 IMF 위기로 알려졌던 90년대 아시아 외환위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에 변동환율로 많이 바뀌었죠. 고정환율을 유지하면 기업은 좋은데 국가가 외환 보유고를 동원해서 환율을 계속 유지시켜줘야 돼요. 루나 사태가 자금력이 바닥나면서 패깅이 풀리고 일어났던 것처럼 당시 아시아 국가들은 말도 안 되는 외환 보유고로 환율 방어를 했습니다. 굉장히 취약했었죠. 그런데도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기업들이 돈을 잘 벌던 시절이기 때문에 달러가 계속 들어와요. 달러가 줄어든다라는 가정을 안 해봤던 거예요. 환율 방어를 할 이유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고 중국이 노골적으로 위안화 절하를 하면서 수출 기업들을 밀어줍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거를 묵인해줘요. 헤지펀드들은 그럼 시대의 약점을 찾아낸 거죠. 아, 이러면 다른 나라들 외환 보유고가 상태가 안 좋은데 빠져나가게 될 거고 환 공격을 하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대표적으로 조지 소로스가 있잖아요. 미국이 중국을 키워서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되고 물가도 유지를 해야 되고 세계의 공장으로 쓰려고 한다라는 거를 헤지펀드들은 알았고 아시아 국가들은 눈치채지 못했던 겁니다. 1990년대 중국산 물건이 한국에도 그 당시 많이 들어왔는데 불량률이 높긴 높았어요. 근데 값이 저렴하니까 인기를 끌기 시작했죠. 반대로 네 마리 용이었었던 한국, 일본, 대만, 홍콩산 물건은 가격 경쟁력을 잃어간다라는 겁니다. 수출 기업이 달러를 벌어들이는 힘이 약해지고 있다. 그런데 고성장이 영원할 거라 생각했던 기업들, 국가들, 국민들은 부동산 투기, 무리한 대출, 무리한 소비를 일으켰습니다. 무역 수지가 서서히 적자에 가까워지기 시작한 거죠. 대기업들은 국내에서 돈을 빌리기도 했지만 일본에서 돈을 많이 빌려 썼거든요. 만기가 짧은 대신에 이자가 저렴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랑 완전히 다르죠. 원래는 고금리가 더 저렴하고 단기 대출이 더 높아야 사람들이 장기 대출을 쓰면서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다 보니까 별 문제 없지 않겠어 하면서 이 단기 조달 저금리를 계속 사용했던 거예요. 그때 이유가 뭐냐면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면서 국내 산업에 투자하기보다는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던 시기였었습니다. 동남아시아, 브라질, 신흥국에 적극적으로 금융 대출을 시작했었죠. 그런데 이게 엔화 강세에서 약세로 돌아섭니다. 95년쯤이거든요. 이때부터 금융의 분위기가 바뀌었죠. 바람이 바뀌면은 기존의 시스템이 무너져요. 1990년 당시 1달러가 160엔이었었어요. 1995년 1달러가 80엔까지 내려갑니다. 엔화가 강세일 때는 엔화를 해외로 보내서 투자를 해야지 환율이 유지가 되잖아요. 반대로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면 어떻게 될까요? 엔화를 걷어들여야 환율이 유지가 됩니다. 1년짜리 단기 대출이 연장이 안 되고 막히기 시작하는 거죠. 마침 이 타이밍에 헤지펀드들 공격이 들어옵니다. 동남아시아가 쑥대밭이 돼요. 일본도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투자금을 회수해야 되는 타이밍이 또 도래한 겁니다. 그 속도가 가속화된 거죠. 그 불똥이 한국 기업들한테 튄 거죠. 그래서 한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겁니다. 대표적으로 태국과 한국이 이 시기에 고정환율에서 변동환율로 바뀐 거죠. 변동환율을 하게
하게 되면은 이제 국가의 부담을 기업이 떠안게 되는 거고, 국가는 환율 방어가 조금 더 수월해져요. 당시에 홍콩도 공격이 들어왔었는데 홍콩 같은 경우는 외환 보유고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헤지펀드들이 태국이랑 한국에서는 성공을 했는데 홍콩에서는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홍콩은 변동 환율제를 쓰지 않고 아직도 고정 환율제, 달러 페그제를 유지하고 있죠. 달러와 홍콩 달러를 맞춰놓고 있습니다. 홍콩의 세계 은행이 홍콩 달러를 발행해요. 이 은행들이 홍콩 금융관리국에다가 달러를 예치합니다. 그만큼 홍콩 달러를 발행할 수 있어요. 마치 금태환제랑 비슷하다 보면 되겠죠. 금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달러로 발행하는 것처럼 달러를 가지고 있는 만큼 홍콩 달러를 발행합니다. 달러의 가치랑 환율이 연동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리스크 없이 중국 기업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죠. 반대로 환율을 손실 입지 않는다는 뜻이면서 환율로도 이익을 얻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 환율이 약세에서 강세로 돌아서면요, 외국인의 투자금이 들어와요. 외국인은 주가 상승과 환차익 둘 다 노릴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홍콩에서는 주가 상승만 기대할 수 있죠. 그래도 환율 자체가 주는 영향은 보조적인 거라서 환율 때문에 증시가 올랐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나면서 한국으로 투자자가 늘었다. 그러면서 환율이 강세를 띠게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습니다. 환율과 한국, 홍콩 증시를 비교해 보면은 미중 무역 분쟁 이후부터 홍콩의 힘이 빠졌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환 보유고는 홍콩이 세계 8위고요. 한국이 9위예요. 지금 홍콩이 외국으로 자본 유출이 심하다고 하지만 그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보다시피 지리적 리스크가 작용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년은 홍콩에 반정부 시위가 있었죠. 2020년에는 국가보안법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자본 이탈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특히 코스피와 홍콩 지수의 괴리가 최근 들어서 더 심하게 벌어지고 있죠. ELS 낙인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데 작년 6월 기준 홍콩 ELS 국내 판매액이 20조 원 수준이라 그래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홍콩 ELS에 들어간 돈이 녹을 수가 있죠. 금액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홍콩 증시가 세계 4위 정도 되거든요. 이 ELS를 통해서 낙인을 시키면은 얻을 수 있는 이익도 크다라는 거죠. 현물보다는 파생 게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ELS가 낙인에 가까운 상황에서 무디스가 중국과 홍콩의 신용 등급을 내려요. 지수가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의도하는 모습이죠. 홍콩 ELS로 들어간 돈이 이제 품매도잖아요. 증시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으면 고수익을 줍니다. 여기에 들어간 돈인데, 그럼 증시를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게 만드는 품매수 세력들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세력들이 품매수로 수익을 낼 때까지 홍콩 지수를 내릴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 증시 하락은 일시적이다. 끝나고 나면은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무디스가 중국과 홍콩의 신용 등급을 내린 이유는 부양책을 많이 풀었다는 거죠. 중국이 안 그래도 부채가 심각한데 부양책을 더 많이 풀어서 부채가 증가했다. 이 부채 관리 능력만큼 우려가 되기 때문에 신용 등급을 한 단계 하향한다. 그런데 중국 경제가 살아나려면은 지금은 부채를 안 키울 수가 없는 상태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겠죠. 어디까지 내릴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증시는 계속 오르는데 중국, 홍콩 증시만 계속 내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증시의 바닥이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찍고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갈등, 소비 부진, 실업률, 부동산 리스크 이것들이 있죠.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부양책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미국과 정상회담을 한 번 더 할 건지 금융 개방을 할 건지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 뭐가 나와야 되겠죠? 안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내국인 위주로 구성된 상해 종합 지수와 다르게 외국인 비중이 높은 홍콩 증시는 중국보다 자본 유출이 더 자유롭거든요. 더 빠른 하락을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단기적인 이슈가 하나 있는데 이게 대만 총통 선거와 연관이 있어요. 뉴스를 토대로 보면은 중국은 대만 총통 선거에 개입을 하고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대만 총통 선거가 내년 1월 13일이에요. 딱 한 달 남았어요. 이 결과에 따라서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어떻게 될지가 달라질 겁니다. 대만 총통 후보가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2명이 박빙이에요. 이 박빙인 후보가 한 명은 친미, 한 명은 친중입니다. 친미 후보는 라이칭더고요. 친중 후보는 허우유이라는 후보가 있는데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고 중도층까지 포섭하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허우유이가 당선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대만의 지리적 위치는 제1도련선 앞에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이 친미를 택하면 중국을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고 반대로 친중 후보가 당선되면은 대만 뒤로 도련선을 지켜야 돼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친중 후보가 당선된 다음에 우리도 홍콩처럼 중국 체제 안으로 들어가자. 대신에 우리 체제를 유지하자. 미국과 3체제를 유지하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중국이 과거에 대만한테 제안했었던 내용이었던 거고 대만의 친미 정부한테는 어림도 없었겠지만
친중 후보라면 이를 수용할 가능성도 있어요. 4년 전에 중국은 친중 후보가 될 줄 알았는데 친미 후보가 되면서 전략의 혼동을 가져갔었죠. 근데 이번에 친중 후보가 된다면 중국은 피를 흘리지 않고 대만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대만을 접수하면 미국의 방어 라인인 1도련선은 위협을 받게 되죠. 대만 내부의 반도체 공장을 중국이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왜 반도체 규제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할 건가? 몇 년 뒤부터는요, 이제 전쟁이 완전히 양상이 바뀔 거예요. AI를 활용한 드론 전쟁으로 바뀔 겁니다. 드론이 저렴하고 상대 레이더에 걸리지도 않고 적의 비싼 함대, 전차,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어요. 지금은 드론을 일일이 사람이 조종해야 되니까 이 효율이 떨어지는데, 만약에 이 드론을 AI가 지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란산 드론이 200만원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거로 전차 한 대 파괴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AI가 일사불란하게 다 조절할 수 있어요. 2조면은 100만 대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격 면에서, 효율 면에서, 운영 면에서 굉장히 유리해지죠. 저출산 국가라 하더라도 인력 없이도 국방을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쟁은 이 드론 전쟁으로 많이 바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물량전이 되겠죠. 그러면 드론의 하드웨어도 중요하겠지만 이 드론을 잘 지휘해서 전투의 효율을 올려주는 AI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AI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근데 그거를 미국만 쥐고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AI라던가 반도체를 군사용으로 활용하는 거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든다던가 이렇게 하겠죠. 기술도 통제하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 기술을 가지면은 미국의 협약을 무시하고 스스로 개발을 할 겁니다. 그러면 통제가 안 되는 국가한테 이거를 주면 안 되겠죠. 특히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수 있는 국가한테는 허용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지금 반도체 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뉴스들이 있냐면은 이제 화웨이라든가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생각보다 반도체 기술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임박해지기 시작하면은 조만간 AI를 활용한 드론 부대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미국이라 하더라도 이 전쟁이 그렇게 유리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전에 물리적인 충돌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물리적인 충돌을 하기 전에 리스크 제거를 해놔야 되겠죠. 대만에 집중된 반도체 생산 공장, 한국에 집중된 반도체 생산 공장을 어느 정도 분산을 시켜야 됩니다. 미국 본토로 보내는 거, 그리고 일본으로 보내는 거. 그러면 미국 본토는 이해가 가는데 왜 일본이냐?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은 공격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일본의 군사력도 만만치 않지만 한국을 건너서 와야 됩니다. 북한 같은 경우도 일본을 공격하기 쉽지가 않아요. 바로 밑에 남한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최전방 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병참 기지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전쟁 시에도 안정적으로 방어가 가능하고, 반도체 생산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중국, 한국, 일본, 대만밖에 없는데, 대만, 중국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한국, 일본밖에 없죠. 근데 한국은 중국의 북해함대랑도 너무 가까이 있고 위에 북한이랑도 가까이 있습니다. 일본에다 분산을 시켜 놓는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죠. 1도련선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 도련선이 병참기지의 역할을 맡게 될 거예요. 이 도련선에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장악한다 하더라도 중동에서 원유 공급이라던가 호주나 남미에서 물자 공급이 수월하죠. 여기서 병참기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중국을 왜 미국이 규제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봤을 때 전쟁이 임박했다라는 신호가 될 수 있는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어느 국가가 수혜를 볼 건지를 대략 예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미국이 인도라든가 인도네시아를 많이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 도련선에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중동과 가까이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 있는 국가들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하고 싶었던 말은, 홍콩 H지수의 하락이 단순히 그냥 중국 증시가 내리니까 이렇게 1차원적으로 보지 말고 왜 내리는지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군사적인 관점에서, 정치 외교적인 관점에서 다각도를 분석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대응하자. 여러분만의 대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